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와 함께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뭔가 보였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꼬꼬마 시절의 이야기지. 덩치는 어른과 같이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했다. 내 고교 시절 벌어졌던 이야기야. 그때 가장 친한 녀석과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등산을 가기로 했어. 국딩 때부터 서울과 경기권의 온산을 다 섭렵했고 중딩 시절에도 전국의 유명한 산은 이미 한 차례씩 순례를 다할 정도로 산을 좋아했었어. 그 시기에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연지기를 가슴속에 담고 있잖아. 우리는 목표를 세웠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국의 산을 다 돌고 대학 가면 세계의 산을 정복해 보자고 말이지. 뭐라던지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시절이었지. 가끔 우리가 산을 간다고 하면 자기도 산 좋아한다며 따라 붙는 녀석들이 한둘 있었지만 우리와 산을 한번 타보면 두 번 다시 같이 산 타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우리는 쉬지 않고 거의 경보 수준으로 정상을 넘었거든. 그때는 등산화랑 등산복 이런 것도 따로 없었어. 기껏 파는 등산화라고 해봐야 저게 등산한지 전화고기 인부들이 신는 작업화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등산화가 나돌긴 했지만 그마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기에 그런 용품들은 거의 사치품에 가까웠지. 우리는 그저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됐어. 그 안에 코펠이나 침낭, 여벌의 옷과 먹을 것 따위를 잔뜩 싣고 산을 탔지. 그저 단화 같은 거 하나 신고 말이야. 신발이 그럴지니 옷이야 말할 것도 없지. 시내에서 입는 옷이나 등산할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았어. 그런 시절이었지. 우리는 오대산으로 갔어. 그때 산행의 목적은 정상을 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적한 개울가에 텐트 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 오는 게 목적이었거든. 일주일 후엔 보충 수업도 시작했기 때문에 방학이어도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산에서 보내기로 한 거야. 지금은 방학이 되고 비서철이 되면 산과 바다가 사람들로 득실득실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도 그나마 한산했지. 우리는 월정사 맞은편 개울 너머의 자리를 잡았어. 월정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 지금으로 보자면 캠핑 명당 자리쯤 되겠군. 개울 건너편에 텐트를 치고 쉬기에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서 텐트를 쳤지. 오늘은 대충 여기 내과에서 쉬고 정상은 다음날 밟기로 하고 말이야. 텐트 치고 밥해 먹고 둘이 진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있자니 날이 금세 어두워지더라고. 산은 해가 아주 일찍 지잖아. 그렇게 날이 슬슬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저쪽 숲을 건너편에서 자꾸 사람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숲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개울을 건너 우리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내내 우리 있는 쪽으로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간 적이 없거든. 더더군다나 오후부터 급한 용무는 대충 그쪽 숲을 쪽으로 들어가서 해결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면 못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녀석이 술 먹는 내내 그러는 거야. 저기 사람 소리 안 들리냐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충 얘 7명은 돼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후레쉬를 들더니 같이 가보자는 거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녀석이 너무 닥달을 해대서 같이 따라 나섰지. 그런 나이잖아. 겁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녀석이 자꾸 소리가 난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자들이 깔깔대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들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이 녀석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큰 나무를 끼고 길을 찾기 위해 숲풀을 손으로 쓱 헤쳤지. 그런데 정말 그 빽빽한 숲 사이로 조그마한 공터가 나오더라고. 이런 곳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곳에 여자 셋, 남자 넷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더니 흠칫 놀랬지. 당황한 친구 녀석이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저쪽 편에 텐트 치고 있어서요 라고 말하자 그쪽 사람들이 술도 한잔하고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 산에서 만났으니 다 같은 동료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모른 척 가기도 그렇고 우리는 좀 앉아있다 가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한테 술잔을 돌리며 자기들은 모대학 서클에서 MT 겸 왔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우리도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말이지. 그런데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도 술 먹은 티도 나겠다. 또 괜히 처음 보는 대학생들한테 꿀리는 것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어차피 또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꽤 마셨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농담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 거기 있던 여자 셋이 참 예뻤거든. 한참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 괜시리 기분이 달뜨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분에 젖기도 해서 그 여학생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마셨지. 술 마시다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친구 녀석이 오지를 않는 거야. 혼자 그 자리에 있으려니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다 대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해놨는데 말할 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있었고 내가 친구 녀석 찾으러 가봐야 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모두 수하게 조용해지면서 굳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 아니 날 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런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가봐야겠다고 그러곤 우리 자리로 갔지. 혹시 우리 텐트에서 친구 녀석이 자고 있을까봐. 그런데 일어나서 벗자마자 술이 확 오르는 거야. 생각해봤더니 친구 녀석이랑 둘이 마신 양도 만무찮은데 이 대학생들하고도 꽤 마셨으니 산의 맑은 공기 때문에 몰랐는데 내 치사량은 이미 넘어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렇게 비틀비틀대며 우리 텐트 쪽으로 갔어. 텐트 문을 열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없더라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말이야. 친구 녀석은 없지 술은 빙빙 오르지. 일단 텐트에 조금 누워있다가 친구 녀석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 후레쉬도 녀석이 들고 가서 후레쉬도 없었거든. 그러다 내가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 밖에서 뭐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어. 얼마 잠들진 않았던 것 같아. 잠깐, 아주 잠깐, 10분. 아니 기껏 많이 잡아봐야 30분. 술은 여전히 깨지 않아 머리가 빙빙 도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더라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라고 어떤 남자가 막 화가 난 채로 소리를 졌고. 오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저렇게 어린애들을. 이라고 어떤 여자가 맞받아치는 소리도 들었어. 그때 내가 멍청한 건지 정말 취했던 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술 먹이고 여자 데려가려고 저렇게 싸우나. 사람들 참 괜찮게 봤는데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 싸우려면 자기들 텐트에서 싸울 것이지 왜 우리 텐트까지 와서 난리들이야 라는 생각도 하고 말이지. 그나저나 친구 녀석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어디 갔는지 왜 아직도 안 오질 않은 걱정이 드는 거지.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몽사몽을 헤매기 시작한 것 같아. 이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정말 비몽사몽을 헤맸어. 밖에 인간들은 떠드는구나. 도대체 친구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조금 있다가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계속하면서 술기운의 잠속에 빠져든 거야.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 후두두둑 하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내가 꽤 잠들었던 거야.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역시 친구 녀석은 없고 말이지. 그리고 밖에는 맹렬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 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가기 시작했더라고. 놀라서 밖에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커먼 암흑뿐이야. 갑자기 엄청난 공포감이 내 몸을 감쌌지. 산속에서 비는 억수같이 내리지. 친구 녀석은 보이지 않지. 앞에 개울은 이미 꽤 많이 불어올라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서 강렬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지. 빨리 친구 녀석을 찾아야 한다. 녀석을 데리고 빨리 저 강물을 건너 월정사로 들어가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만 머릿속을 뱅뱅 도는 거야. 나는 아까 대학생들이 있던 자리로 뛰어갔어. 후레쉬도 없고 달빛도 없어서 몇 번을 꼬꾸라지고 자빠지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그 대학생들이 있던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길도 없고 말이야.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길이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정신없이 앞을 향해 뛰고 있는데 자꾸 제자리만 맴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상황이 드니까 아 내가 뭔가에게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우리 텐트 쪽으로 뛰었더니 어라?
몇 걸음 가지 않아 바로 우리 텐트 자리가 나오는 거야. 나는 분명히 30분을 넘게 자빠지고 구르면서 앞으로 달렸는데 말이지. 우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른들이 말하던 여우한테 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텐트 뒤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가갔더니 친구 녀석이 텐트 뒤에 서 있는 거야. 어안이 벙벙한 거 반, 황당한 거 반.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어딨겠어. 일단 개울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개울물부터 건너는 게 우선이지. 텐트나 나머지는 나중에 가지러 와도 되고. 일단 저 개울부터 빨리 건너가자 하고 녀석 손을 끌었어. 급한 마음에 나와는 달리 녀석이 어기적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야, 뭐해 빨리 뛰어라고 내가 소리치자. 녀석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 없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아니, 이 새끼가 쳐돌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발음도 희미하고 말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새끼줄을 내미는 거야. 너도 이거 네 허리에 꽉 짜매.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니 녀석이 자기 허리에 새끼줄을 묶은 거야. 그러고는 나한테 그 새끼줄을 같이 묶자는 거지. 그러면 둘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이거 묶으면 둘 다 한꺼번에 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녀석이 말하더라고. 그때 나도 아마 사고가 많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 급한 마음에 녀석이 내민 새끼줄을 내 몸에 같이 묶기 시작했어. 그런데 묶다 보니 뭔가 아차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이 새끼줄을 어디서 난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발음도 이상한 게 처음엔 술이 덜 깨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술 취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인간 중 가장 술을 잘 먹는 인간 중 하나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건너면 괜찮을 테니 줄은 묶지 말고 빨리 지금 건너기나 하자니. 녀석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산속 개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는 등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묶기나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까부터 녀석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녀석 다리를 자세히 봤더니 바지가 속에 뭘 넣은 것 마냥 온통 울퉁불퉁한 거야. 바지 속에 돌을 잔뜩 넣어놓은 것처럼 말이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개울을 먼저 건너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 새끼줄을 내 허리에 묶었어. 그런데 묶으면서 옷겹으로 묶은 거야. 한 벌에 쉽게 풀어지게 말이지. 그때 사실 이걸 묶는 게 안전한지 더 위험한지 판단할 능력이 내게는 없었어. 그런데 뭐랄까, 그 막연한 경고등 같은 게 내 머릿속에서 점등든 거야. 다 묶은 다음에 빨리 건너자고 하니 녀석이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야. 그러라고 하고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물이 벌써 허벅지까지 오더라고. 낮에 건너올 땐 분명 발목에 찰랑거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나는 산속 개울물이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빨리 불어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물은 기껏해야 허벅지께 밖에 오지 않는데 이 물이 맹렬한 기세로 흐르니까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지. 우리는 뒤뚱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갔어. 그렇게 중간쯤 갔을 때였어. 녀석이 갑자기 앞서가다 우뚝 그 자리에 서는 거야. 나는 뒤에서 빨리 가라고 쌩 난리를 쳤지. 너무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개울을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러더니 녀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녀석이 날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물은 세차게 막 흘러내려오지.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 와중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녀석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세에서 물밑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도 같이 딸려 들어가기 시작했어. 경황 없이 당황한 나는 허리깨에 지어놓은 매듭을 확 풀어버렸어. 그리고 녀석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이지.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개울을 건너갔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지. 가까스로 개울을 벗어나서는 사람 살리라는 비명을 지르며 월정사 쪽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저쪽에서 후레쉬가 비치며 누군가 서너 명이 내 쪽으로 뛰어오는 걸 봤고 사람들이 나에게 뛰어오는 걸 보는 나는 기억이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한 거지. 깨어난 건 아침이야.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개어 있었고 내 옆에는 웬 스님 한 분과 내 친구 녀석이 앉아 있더라고. 환한 빛 아래서 녀석과 마주치니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울음을 막 터뜨렸어.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때 내 감정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통곡 수준으로 울음이 나는 거야. 한참을 울다 기분이 가라앉고 나니 친구 녀석에게 불같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녀석에게 막 화를 냈지. 대학생들하고 같이 술 먹다가 그렇게 혼자 사라지는 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녀석이 나보고 무슨 소리 하냐는 거지. 녀석은 대학생들하고 술 먹은 적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나보고 미쳤냐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워지는 거지. 녀석의 말은 이래. 그러니까 둘이 술 먹고 이야기 한 부분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냐는 얘기까지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지. 그런데 자기는 분명 나랑 술을 먹다 급똥이 마려워 똥을 싸러 갔다는 거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숲에서 싸기에는 좀 무섭고 해서 월정사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는 거야. 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근데 녀석 말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하더래. 들은 척도 안 하고 멍하게 뭐 어디 홀린 거 마냥 있더래. 딴에는 그냥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취했나 보다 생각하고 화장실로 간 거고. 우리가 텐트 쳐놓은 곳에서 월정사까지 거리도 좀 있으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막상 와보니 내가 없더라는 거지. 여기저기 숲속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안 보이더래. 비는 슬슬 오기 시작하고 녀석은 비를 쫄딱 맞고 나를 밤새 찾아다녔던 거야. 그 시절에야 핸드폰 따위가 있을 리 없으니 뭐. 막 찾다 보니 개울물은 엄청나게 불어나 텐트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월정사에 들어가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스님하고 의논 중에 희미하게 내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대. 긴가민가 문을 열어봤더니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막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와 스님들이 뛰어나오니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거고 얘기를 다 듣고 보니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와 술을 마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한 거야. 나는 덜덜 떨기 시작했어. 그때 조용히 옆에서 얘기를 듣고 계시던 노스님이 그러시는 거야. 혹시 학생이 만났다는 그 사람들 7명 아니요? 여자 셋에 남자 넷. 나는 눈이 황소만해져서 스님을 쳐다봤어. 내가 그날 듣게 된 얘기는 이랬어. 그때부터 약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1960년대경쯤 이야기인 것 같아. K대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MT를 왔대. 늦은 시간에 오대산에 도착한 학생들은 그날은 월정사에서 자고 다음 날은 우리가 묵었던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로 했었나 봐. 그런데 아침을 먹는데 한 여학생이 그러더래.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7명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대. 그리고 그날 우리가 묵었던 자리에서 캠핑을 하고 잠을 자는데 늦은 밤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 모두를 깨웠고 그들도 나처럼 불어난 개울물에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전날 밤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얘기를 했던 여학생이 그런 의견을 냈대. 우리 각자 건너면 너무 위험하니까 줄로 각자 몸을 쭉 묶어서 같이 건너자. 그럼 안전하겠지? 그들은 그 의견에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를 했고 그렇게 모두의 몸을 꽁꽁 묶었다는 거야. 그런데 줄이 좀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몸만 못 묶어서 그 아이는 앞에선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건너기로 했는데 개울의 중앙쯤에서 전날 이상한 꿈을 꿨다던 그 학생이 그만 개울에 휩쓸리며 넘어진 거지. 한 명이 넘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붙잡아 줄 수 있을 거라는 건 헛된 희망이었어. 한 명이 넘어지자 다른 주위 학생들도 감당을 못하고 모두 같이 넘어지면서 휩쓸린 거지. 그리고는 맨 끝에 같이 줄을 못 묶고 남아있던 한 명만 살아남았어. 그 아이가 진영이었던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뒷머리를 내려치는 듯하게 내 머리가 띵하게 울렸어. 내가 바로 거기서 살아남은 학생이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그날 바로 서울로 향했어. 다녀와서 한동안은 악몽에도 좀 시달리고 그랬지만 말이야. 그래도 별로 큰 탈은 없었어. 나중에 하류에서 시신들을 찾았을 때 옷 속에 온통 돌들이 가득 차 있더래. 거친 물살에 하류까지 떠내려가면서 옷 속으로 돌들이 가득 들어간 거겠지. 두 번째 이야기, 무녀.
이것은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에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외할아버지는 또 그 소리인가? 라고 내심 흥미는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요전에 말했던 얘기에 그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벽장 문이 열려.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무녀님, 무녀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나 멀쩡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봤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들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흔들흔들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저 무녀님이 입는 흰색과 빨간색 카카마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녀님이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놓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속는 셈 치고 가지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받은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역시 또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벽장 쪽을 보니 그곳에는 무녀님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무엇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풍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 같은 상태였던 모양으로 이쪽이 훨씬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적의 효과였습니다.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말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그 무언가에게 친구에게 받은 부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내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부적을 준 친구에게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받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하는 절을 찾아가서 불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무녀는 사람에게 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았고 벽장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인데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밖에 듣지 못했지만 꽤 오래전 무녀님이 목을 매 자살한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몰래 사용한 것 같은데 지인이기도 해서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을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벚꽃나무는 절로 가져가 불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무녀님과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무녀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걸렸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자살한 무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얘기가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불제를 해준 절에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절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저희도 무녀분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자살한 무녀와 저희 절은 이 마을을 아주 옛날부터 사악하거나 이롭지 못한 것들로부터 함께 지키는 양대축이었는데 그 자살한 무녀분에 대해 이르러 어떤 악한 존재와 대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녀와 저희 절이 함께 어떤 의식을 치루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대립했다는 악한 존재는 제대로 된 본체도 아니었다고 하고 극히 일부분의 신체만이 나쁜 영향을 주변에 주었던 것 같은데 대립했던 결과는 무녀분이 자살한 결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했던 당시 쥐지스님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몸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아주 먼 옛날에 이 마을 부근에 어떤 악한 존재의 사지를 잘라서 각각 다른 장소에 봉인했다는 글 하나만 짧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기록이나 방법 등은 모두 소실된 상태라 저희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녀분이 자살할 때 마땅한 후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이어지던 무녀는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